대한제국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던 날 시작하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국방이다. 그만큼 국방과 정부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다. 일찍이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국방부 부분이 제도화되어 대통령이나 수상이 관장하고 있었으니 공산주의 하에 중국이나 소련도 그렇지 않았다. 공산당은 그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댄 곳이 군부였다. 가까운 예로 중국의 모택동은 중국을 공산화하는 과정에서 장개석군과 전투 중에도 전방에는 당 전방 정치부와 후방에는 후방 정치부를 두었고 각 군에는 정치부 주임을 두어 군대에 대한 정치 활동을 하여 증원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소련도 1941년 독일 나치스군의 소련을 침공했을 때 국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당시 소련 국방위원회는 순수한 군인들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시 최고 결정을 소련 공산당들이 주도하였으며 소련 공산당 당국은 소련군의 당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정치 담당 부지휘관이 전 소련군에 파견되어 순수 군인들을 감시했던 것을 물론이었다. 요사이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서방의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 있는 기구로 비춰 보이는 것도 정치 권력과 군 관계의 맥락 때문이었다. 당시 구한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댄 것도 대한제국의 군부였다. 구한말 대신들이 모두들 제4 구멍만을 찾고 있을 때 대한제국군의 군대도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의 군부는 통감부의 압력을 받은 왕의 명령을 받아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합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동학도들에게 총뿌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편승해서 약삭빠른 일본이 한일 합방 조약을 성립시키고 제일 먼저 손댄 곳이 대한제국의 군부였다. 역시 조선 통감으로서 부임한 이등박문이 손을 제일 먼저 댄 곳은 군부였다. 이등박문은 아까부터 대한제국의 군부 대신 이병무를 통감부에다 불러다 놓고 한국군 해산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병무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던지 다시 말을 꺼냈다. 이 대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제국군이 해산 명령에 반발할까 두려워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 그동안 우리 군인들의 봉급을 생결치씩이나 밀려있는 판국입니다. 그냥 해산만 하려면 병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생각 중입니다. 이등박문은 이병무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걱정 마시오. 그렇지 않아도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오. 사병들만 해산시키되 장교들은 우리 일본군 사관으로 교육시켜 헌병보조원으로 편입시킬 작정이요. 그 대신 사병들에게는 은사금을 주어서 내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교들 중에는 응하지 않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만일 응하지 않겠다면 특별 은사금을 좀 더 생각해 주면 되지요. 그래도 거부하면요. 가만히 있던 장곡천 호도가 이 말에 신경질적인 말을 내뱉는다. 대감도 군인물을 먹어본 분이 그렇게 나약해서야 어찌 큰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이에 대비 본국에 병력 증파 요청을 한 결과 제12기단이 한국군 해체에 대비해서 이미 서울에 도착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최후에는 밀어붙여야죠. 이병무는 기가 막혔다. 무슨 놈들이구만. 이렇게 치밀하게. 결국 이병무는 그 자리에서 해산 명령에 동의해버린다. 이병무는 그날 오후 9시에 총리 이완용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이완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법부 대신 조중흥을 부른다. 세 사람은 즉시 황제에게 찾아가서 군대 해산 이유를 그대로 순종에게 아뢰고 군대 해산 조약을 받아낸다. 이날이 7월 31일이었다. 그날 밤 긴급히 일본군 사령관 장곡천 호도는
그의 관저인 대관정으로 군부 대신 이병무와 한국군 대대장급 이상을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서 시위 혼성 여단장 양성환 이하 각 시위대 포병, 기병, 공병, 대장들이 긴급히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서 군부 대신 이병무가 황제의 조칙을 낭독한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군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경비와 능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차후 징병법을 발표해서 공고한 병력을 구하고자 하노라. 이에 대하여 지문 유사에게 명령하였느니 황제의 시위대 부대만 놔두고 기타 부대는 모두 해대하노라. 이번 조치로 제위는 일체 동의하지 않기를 명하노니 혹 폭동자가 있을 시에는 엄중히 진압할 것임을 통감에게 의뢰하였으니 장병들은 경고망당하는 짓을 결코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병무는 상배명령으로 해산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해산명령은 사전에 사병들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을 지키되 8월 31일 오전 10시까지 각대 사절들을 무장해제한 채 맨손으로 훈련원에 집합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8월 31일 새벽이 되었다.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주권국가의 마지막 보리인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는 날이었다. 대한제국군 사병들이 영문도 모르고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대대장 인솔의 훈련으로 나가고 있었다. 대한제국군이 나가자 일본군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내로 몰려들어와서 영내를 점령하고 무기고를 열고 무기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 훈련장 연병장에서는 10시가 넘도록 군인들이 모여들지 않았다. 12시가 되어서야 시위 혼성 여단장 양승환 이하 각 부대장들이 연병장에 모였을 때는 겨우 60명밖에 되지 않았다. 부대장들은 비분강개해 있었다. 이런 썩어빠진 놈들, 군부 대신이라는 놈이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야. 총각 총리 대신 놈짓이야.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게 생겼구만. 황제 폐하께서 이런 조칙을 내렸을 리가 있겠는가 하고 제각각 불만을 털어놓았다. 오후 2시가 되어서 간신히 군대 해산식을 시작했다. 이병문은 겁이 났는지 군부협판 한진창에 대신 나오고 일본군도 사령관에 나오지 않고 아래 장교들 몇 명이 연단에 나와 있었다. 군부협판 한진창이 간단히 해산명령서를 낭독한다. 여러 장병들에게 황제 폐하의 조칙을 알린다. 지금 나라 형편이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노라. 장차 징병제도로 군대를 양성할 때까지 지금 군대를 해산한다. 간단한 명령서만 낭독하고 응급이한 명목으로 하사관은 80원, 장기 복무사병에게는 50원, 단기 복무자에게는 25원을 나눠주며 즉석에서 군복, 전장, 폐금을 뺏었고 해산명령을 내린다. 진짜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장해제를 당한 군인들은 은사금을 연병장에 내동댕이 치고 울분을 터뜨린다. 이런 개같은 놈들이 우리를 무슨 소모품을 아나? 나라에 충성한 대가가 겨우 25원이야? 그러니 어쩌랴. 훈련원 밖에서는 훈련원을 일본군이 겹겹이 포위하고 총을 겨누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군대 해산에 비분강개하고 있는 군인이 있었으니 12대 제1연대 제1대대장 창령, 지금의 소령이다. 박승환 창령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일본군 사령관 저택에서 지휘관들을 소집한다는 말을 듣고 병을 빙자해서 중대장을 대신 보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대장이 돌아와서 군대 해산 조치 내용을 전하자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병졸들의 무기를 걷어 별관 안에 잠궈놓고 일본 교관이 어신도 못하게 하였다. 박승환은 장병들을 다시 연병장에 집합시켜놓고 잠시 대대장실로 들어가서 연병장 밖에 집합된 장병들을 창너머로 바라보며 탄식을 한다. 아, 내 국은을 받고 군대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몇 해먹건만 그동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외놈 한 놈도 죽이지 못하고 살아 숨쉬겠으니 죄가 많도다. 내가 생사고렉을 같이 했던 너희들만 보고 해산하라고 말하라니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겠도다. 아, 슬프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해산하여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말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내게 죽거너라. 박승환은 허리에 찼던 권총을 빼두고 자기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탕! 총소리와 함께 대한제국국 만세를 외치며 마룻바닥에 쓰러지었다.